네, 안녕하세요. 윤인모입니다. 차세대 한국 의료의 제도를 담은 책 리셋4 미래 한국 의료 복지가 세종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책을 쓴 취지가 의료 제도의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그분들 중에 책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책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쉬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미진한 점을 좀 보완하여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그 한국의 의료 복지 상태가 왜 위기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한 좀 비교적 자극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에서 관련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병원에서 바로 병원 서비스에 접근이 누구보다도 용이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펴보면 나름의 이유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 다만 국내 최대 의료기관에서, 그것도 의료인인 간호사가 응급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매우 자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보게 되면 이게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119 구급차를 타보고 어디 아픈 상황에서 응급실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지금 화면에 보는 다음의 대화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9 대원이 누구누구 고객 환자를 모시고 가도 됩니까? 라고 하면 병원들 대부분 병상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라고 하는 답변으로 밤새 구급차를 타고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 경우를 매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증상은 경증, 그리고 심리적 응급과 중증 응급 이렇게 나눠졌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증이라고 하는 건 야간 진료라든지 늦게까지 하는 진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응급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응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증과 심리적 응급을 구별하기가 사실 일반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 응급이 되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부터 가게 마련이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중증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심리적 응급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중증인 경우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매우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통해서 우수한 의료라고 세계 찬사를 받은 것도 잠시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단체와 정부에서 대책은 제안되지만 대부분이 짜깁기식의 재탕 수준입니다. 보통 재정 투입, 인력 투입,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의 교통 정리를 주로 제안으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항상 맨 끝에 가면 여전히 한국은 낮은 의료비에 우수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우수하고 개선의 시간적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멘트를 벌써 10수년 동안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도 2017년 자료를 사용해 가면서도 애써 의료비 상승을 외면하고 낮은 의료비라고 하면서 나온 보고서가 21년까지도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아직은 낮은 의료 비용일까요? OECD나 대한민국 통계가 약간 그 기준점에 대해서 시점에서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의료비는 거의 OECD에 육박했다고 하는 것이, 평균에 거의 근접했다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OECD 표를 봐도 2019년 정도까지 보게 되면 한국은 GDP 대비 한 8.4%,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8%까지 작년에 거의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로 좀 오르긴 했어도 사실 그 전에는 9%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2020년하고 21년에 걸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이 기본적으로 스코어된 작년에 8.8%는 거의 OECD 평균에 근접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정부는 적게 쓰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토탈 거버먼트 익스펜디처에서 건강에 지출하는 비용을 보게 된다면 거의 OECD 평균에도 거의 근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진료비는 얼마를 쓰느냐? 한번 살펴보게 봐도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USD 달러를 보게 된다면 OECD 평균이 약 4,000달러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거의 3,400달러, 이 또한 거의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의료비도 OECD 평균만큼은 쓰고 있다. 근데 저희는 낮게 쓰고 있다고 좀 사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의료비는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온 보고서에는 과거의 자료를 쓰면서 아직까지도 낮은 의료비다. 즉 우리가 개선을 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거짓말을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한국 의료의 위험을 살펴봐야 됩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질병도 증가하게 되고 보통 진단 장비와 새로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의료비는 증가할 수가 있지만,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이러한 의료비가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리스크 위험은 이러한 관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료비를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게 된다면 라트비아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거의 7.8, 보통 평균 6.7에서 한 7.8%대는 거의 살인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그림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 어떤 OECD 국가들보다도 기울기가 매우 가파릅니다. 증가 속도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거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를 보게 된다면 한국은 개인의 의료비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 즉 한 100원의 의료비가 나오면 얼마를 내는가? 다른 나라는 한 20원 정도 냅니다. 근데 한국은 약 35원 정도 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많죠. 의료비 증가율은 7%에 보통 가계부담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월등합니다. 심지어는 이 화면에 보시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료제도의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의료제도의 본질은 물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본질은 우리가 질환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계층의 변동이 일어나거나 파산이 돼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에 의료제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질병은 일종의 예기치 않았던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재난에 의해서 개인이 파괴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자.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우리가 방지해주자. 이 부분이 바로 의료제도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대륙 쪽에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이게 좀 대양 쪽으로 넘어가서 영미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보통 보편적 의료제도 서비스까지 제공까지 국가의 책임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변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질환에 의해서 개인이 망가지고 계층 변동이 일어나고 파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일반적으로 분류하기 쉽습니다. 파산 위험성이 있는 진료와 국가가 제공하지 않아도 파산 위험성이 거의 없는 진료를 나누고, 이 파산 위험성이 있는 진료 중에서도 응급으로 제공해야 될 거와 비응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 위험성이 거의 없는 진료 중에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 불편하면 개인이 해결하겠죠. 불편이 있는 경우와 불편이 적은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필수적인 응급적인 상황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보험을 드는 사람들의 증가 속도가 최고입니다. 내 자신이라도 응급적인 상황에서 제도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사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비용을 이용함으로써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밤새 119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비축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의미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는 비용도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공급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이미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재탕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반복되는 재탕의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여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재정 투입과 인력 투입이 정치인의 표에 의해서 이렇게 투입을 주장하게 되면은 본인의 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되는 재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의료제도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제도와 제한이 나왔을 때 이건 시민들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게 된다면 의료가 복잡하다고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복잡한 의료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어떤 제도가 우리의 앞으로 100년 대계에 좋은 제도인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요 내용의 책입니다. 차후 이후 시간에도 같이 한번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